네, 서학개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로빈후드가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이틀 전 국내 증시에서도 카카오뱅크 청약에 호황을 보인 데 이어서 로빈후드 상장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당분간 대형 스타트업의 상장이 줄 이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먼저 관심이 됐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월가에서 2분기 성장률이라든가 많이 있었습니다는 장외에서는 이분들이 관심이 됐습니다. 네. 여기 이분들 시청자 여러분 작년 6월부터 7월, 8월까지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갖고 있던 니콜라 창업자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테슬라. 그러면 이분들이 상장할 때는 뭐냐? 결국 이분이 오늘 결국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트레버 밀턴이죠. 네, 트레버 밀턴.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많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의 그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은 테슬라의 그 실적보다는 중국과 그 전기차 첨단 그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그 전기차를 굉장히 육성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 굵기와 함께 전기차 굵기 현상을 그 추진하는 정책 지원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테슬라의 내부적인 문제가 그 개선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오늘 주가 모습을 좀 정확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까 사상회계 이사께서도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장외에서는 프라우드, 사기 문제가 오늘 아마 그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말이 많았던 이 사람이 성장주 옹호론자에서는 니콜라에 대해서 굉장히 했습니다는 결국은 이렇게 기소당했습니다. 어차피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 문제라든가 옵티머스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원금을 이렇게 회수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니콜라 주식과 아마 1달러대인가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오늘 15% 넘게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한때는 그 니콜라가 한 100달러 정도 이렇게 되다가 지금 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주가 수준이 하는데요. 오늘 아마 큰 정비께서 니콜라 주가 여기 있죠? 한 20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 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 사기 문제라든가 이게 많기 때문에 한번 여기 장외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심이 됐던 게 속보죠. 그래서 앞서 그 우리 캐스터분이랑 이런 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는 이렇게 시장의 평가, 의미 같은 거를 좀 제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가 8에서 9%, 그다음에 GDP 애틀란타의 그 나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까지 이렇게 봤었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성장률은 6.5% 발표했다. 물론 1분기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수정치가 나와서 6.4에서 6.3% 이렇게 낮아졌죠. 그래서 6.5% 정도 해서 만약에 이 성장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2분기 성장 6.5%도 1분기와 똑같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연속 작년 그 2분기서부터 물론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져진 상태에서 미국의 다져진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 보면 올해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1분기, 2분기 정도로 보면 미국에서 보면 NBR 경제 선화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NBR 전미경제연구소 평가하면 회복세는 유지했다. 이게 의미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기 때문에 GDP 규모로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 이게 긍정적 의미다. 근데 사실상 그 두 가지 각도에서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 8에서 9%에 비해서 2분기 경기에 대해서 고점, 정점은 맞지만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 정점의 가장 피크의 정점이 2%포인트 낮아졌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성장률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월가에서 보면 PCE 물가지수, 가격지수가 더 관심이 됐습니다. 네. PCE 가격지수로 보면 사실 상승률이 2분기에 6.4%,
또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PC 상승률은 6.1%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주 옹호론자들, 뭐 천술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옹호론자들이 얘기했던 그 골드락스는 멀어졌다. 고성장의 저물가 이건 멀어졌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발표했던 아마존의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아주 지금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하죠. 7% 네. 정도 떨어지는데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장 마감에 다우존스 지수는 특히 나스닥 것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장 초반에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이런 그 모습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일고 있는 세 가지 논점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음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틀 전에 마감에 CS의 그 이렇게 목표가 제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이 견고한 이렇게 예측력이라면 어제 그 주가가 올랐었죠. 올라야 되죠. 네. 근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뭐 특정 관념을 갖고 선입적 관념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측력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전망치 빼기를 실적치 해서 실적치로 나누면 사실 그 절대 오차율이 되거든요. 절대 오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특정 기간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학에서 절대 오차를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그렇게 예측력이 높은 기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해서 일부에서는 12만 전자 이렇게 떠들었던 그 분들은 12만 6천 원이니까 얼마큼 내 예측이 맞았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삼성전자 주가는 200원 정도 어제 떨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과정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해서 0.18%니까 우리가 이 0.18%니까 상승했다고 봅니까? 안 보입니까? 강보합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강보합 정도. 저는 강보합의 의미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0.1%면 거의 플랫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보합세 정도 이 정도 수준 유지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한국경제TV에서 예측력이 높지 않다. 또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특정 기간에 호불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자를 바라보시면 페드 회의의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졌느냐 아니면 지연됐느냐 하는 시기는 대부분 다 앞당겨졌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경제TV에서는 퇴조한 느낌이다. 퇴조한 느낌이다. 근데 오늘 그 성장률이 만약에 성장률이 8에서 9%고 물가가 높으면 테이퍼링 시기는 빨라지겠죠. 네. 근데 성장률이 예상치 시장의 컨센서스 2%포인트 낮아졌지 않습니까? 아주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낮아졌으니까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퇴조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회수에 따른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 이걸 방지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장세가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자도 이렇게 일부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월가의 분위기 보면 성장률이 2분기에 확 2%포인트 확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퇴조한 느낌이 맞는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산불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 같죠? 네. 그래서 산불 정책은 일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너무 산불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산불 정책도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소프트 랜딩 해가지고 산불 정책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산불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무리 시진핑의 야망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하면 근거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산당 중앙국이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렇게 폭락하면 안정화 조치는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시장에서 보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서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덜 났다 하더라도 산불 정책이 일회성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무슨 정책이 나왔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추진하지도 않죠. 시진핑 같은 이런 데서 아주 추진하지 않죠. 오늘도 우리 캐스터분께서 디디 출신과 관련해서 아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정책 단계에 맞춘다. 상장 폐지한다. 그렇지 않다 하는 과정에서 디디 출신 가격이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디디 출신이 중국 정책 단계에 맡기느냐 하면 사회주 국가에서는 서로 맞춰있죠. 그리고 만약에 일회성이라면 이런 그 디디 출신과 같은 해프닝이 없겠죠. 그런데 시장의 안정화 조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다. 단계에 너무 급락하면 산불 정책이 인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긍정적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안정화 조치는 당연히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로빈후드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 로빈후드에 이어서 이른바 미국에서는 뉴 빅4라고 하는 대형 스타트업들이 IPO를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유통시장에서 네.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보면 IPO 시장은 발행시장으로 이렇게 본다면 네. 유통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2분기에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빵스라든가 마가 업종 있잖아요. 지금 오늘부로 사실상 빅테크의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 천슬라 강조하시는 분은 2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많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아침 방송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분 중에 하나인 강고운 캐스터라고 있죠. 강다은 캐스터. 네, 강다은 캐스터. 이름이 바꾼 캐스터, 강다은 캐스터 비슷해서 예.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방송 직전에 지금 2분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어닝 서프라이즈 했는데 기업들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궁금해하시죠? 오늘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거든요. 근데 주가가 시간에서 7% 정도, 지금 7% 정도 짧은 순간에 급락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분이 아마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도 영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된다. 뭐 80% 선다. 그것이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앵커께서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 앵커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매일 똑같은 주제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한계용 체감 법칙 때문에 전 앵커 인기는 떨어질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아니라 그 폭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이제 시카고의 효율적 기대 가설을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대 가래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에서 폭이 자꾸 체증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크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직후 이해 유통시장에서 빵스라든가 마가업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투자할 수익은 베이스 이펙트와 함께 폭이 경제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그 주가가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불구하고 흐물흐물 시청자분이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유통시장에 돈은 수익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통시장에 관심이 적어지는 거죠. 국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매일 주가 모습에서 얘기하지만 시장의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주식 거래 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가. 근데 연초에 하루에 한 42조 돌아갔던 것이 지금 12조 내지는 코스피 기준은 12조 정도에서 아주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발행시장,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그만큼 베이스 팩트에 실제로 많이 얘기하지만 수익률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로 떨어진다.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발행시장에 IPO 시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IPO 시장 올해부터 뜨거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빅투라는 로블렉스, 이게 메가박스가 되거든요. 메타박스 관련. 코인베이스,
우리 코인개미 분들도 또 서학개미들도 관심이 높았었죠. 그래서 7월 29일 미국 시간으로 오늘 현재 작년 한 해 실적의 IPO 실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하반기에 빅4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IPO 그 실적에 비해서 2.5배가 다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발행 물량이 된가면 중심지가 주식의 중심지가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시간으로 로빈후드가 네. 이렇게 상장이 됐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했었습니다는 나중에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는 결과는 뭐 따상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오늘 상장됐는데 주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8% 하락했습니다. 8% 하락했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지금 이제 상장 첫날의 모습입니다. 예. 상장 첫날에 첫 번째 이렇게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렇죠.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게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 빅4가 무엇인지 그 네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기업 면면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상반기에 워낙 호황을 빚었던 것이 빅2지 않습니까? 네. 상장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그 기대감에 의해서 아주 대형 스타트업들의 상장을 빅4다 그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건 공식 용어입니다. 월가에서 그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그럼 빅4가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자막을 같이 해서 저도 이 기업은 생소하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장됐죠. 로빈후드. 주식거래 웹 시청자분이 더 잘하실 거로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기업 가치로 보면 상장은 117억 정도 이렇게 본다. 근데 사실은 오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후에 다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오링코 해가지고 이건 국내에서도 일본 이제 이렇게 사교육 이런 게 하는 새에도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 웹으로 해서 이건 이제 기업 가치가 한 24억 정도. 그다음에 인스타카트에서 이건 식품 배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식품 배달업이 많이 했어요. 뭐 쿠팡도 지금 여기 진출하고 그렇죠. 단순해서 밀키트라든가 아니면 뭐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은 이제 이런 쪽의 한 업체죠. 그래서 식품 배달업 이거 비교적 큰 거 같습니다. 이건 넥스트도어 장보기앱.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장보기앱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면 마트보다도 GS25 같은 이러한 그런 그 체인스토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24시간 체인스토어 이것이 사실 거래액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때 직접 장보를 가지 않고 딱딱 지정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딱 지정하면 물건이 오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가 대동소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 돈을 한 65조가 이게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데요. 첫 번부터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로빈후드에서 보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내에서 아까 주식거래 대금이 42조에서 12조로 떨어졌던 때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의 거래 물량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거래 물량이 많이 주니까 로빈후드에 통해 가지고 수익이 적게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2분기에 정점을 해서 앞으로 좀 떨어진다 하니까 또 시장의 관심이 유통시장에서 지금 발행시장으로 간다. 또 다른 쪽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오늘 상장 첫날 로빈후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코인베이스보다 더 상반기에 가입 상장됐더라면 더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 굉장히 의외였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로빈후드 상장과 함께 주가가 떨어진 점. 그다음에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불구하고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한 점. 이 점이 아마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다 우리의 그 개인 투자가들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을 살펴보더라도 상반기에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동학개미분들이 설렐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에도 우리 이제 IPO 시장 뜨거웠었죠. 네. 뜨거웠어서 뭐 따상이다. 저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따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미국의 상장과 합쳐서 하반기에 우리가 빅3라 하는 미국은 빅4인데 우리는 빅3라 하는 것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일정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7월 말에 카카오뱅크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 전에 끝났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크레이톤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돼서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좀 너무 이렇게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이 안 하지 않느냐, 수정화해서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아직 일정이 잡혀져 있는 카카오페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하면 뭐 54조 뭐 이럴 것이다. 미국은 얼마큼입니까? 65조 하니까 야, 이 빅3가 빅4보다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은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모습이 많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청약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유통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대금들이 축소하는 거거든요. 대금들이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청자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돈이 몰리는 것이 종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3차 산업혁명 인터넷에서 예. 성장이 되지만 수학 최적의 법칙은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성장이 되고 네트워크만큼 공급 능력이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고성장의 저물가, 그래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렇게 성장률과 물가 패턴이다 해서 뉴 이코노믹 그리고 골드락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타트업들한테 인터넷과 같은 벤처 기업까지 몰렸던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속되어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펌에 대해서 자금이 몰리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빅테크 기업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 기업이 한편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범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한다든가. 네. 그럼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에 이렇게 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 되겠죠. 특히 이 빅테크 기업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지금 뭐 반독점 규제니 뭐 해가지고 전부 테크래시라는 새로운 용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국민 경제 입장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과연 주식 투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득을 주겠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이구 내가 아마존 주가를 갖지 못했어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까 국민 화합 차원 중국도 공산당 간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밑에 계층 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이기 때문에 또 계획경제는 인민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수 중산층 밑에서 다수를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빅테크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베이스 이펙 때문에 아마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과거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마존 주가가 $100 했을 때 $100가 올라가면 100%입니다. 지금은 이제 $1000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100가 되는 수익률이 1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유통시장에서 팡스라든가 마가업종이 투자되더라도 정부의 규제 한편 부담, 그다음에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한국경제TV가 전 앵커 같은 분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딱 해서 기업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기업의 벤처 자금이라든가 VC 자금을 했습니다는 이것이 이제 정부의 규제에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전 앵커가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가 됐으면 이게 마케팅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올리면 1인 방송 체제 이러기 때문에 올리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1인 활동 기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1인 활동 경제는 정부 당국에서 보면 규제할 여건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투자한다. 이제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 크리에이트 이코노믹이다 해서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믹이라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 펌 형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창의적인 사람의 컨텐츠 창의자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일부 있긴 합니다는 그런 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영어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믹 해서 요건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는 한번 용어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막을 갖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얘기가 어떤 용어일까 하는 것은 이미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 인기가 있는 페이스북 팔로워라든가 뭔가를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거다. 대체로 보면 유튜브 방송, 뭐 너튜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저는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이게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모바일 컨텐츠의 제작자,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든 그 산업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 전 앵커가 한국경제TV가 왔을 때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설가가 무슨 뭐 유명한 작가만 있습니까? 저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돈을 많이 버는 작가가 영국에서 선원이었었거든요. 네. 37세까지 이렇게 선원 생활을 하다가 자기를 글을 열심히 쓰는데도 불구하고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력도 없어, 뭐도 없어. 근데 지금 뭐냐? 지금 온라인 공간상 레벨 프랭 평평한 운동장이 됐으니까 그 37세 영국의 작가, 지금은 작가죠. 작가가 쫙 올리니까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뭡니까? 과거에는 출판사들이 마케팅 능력 이거 해가지고 사람을 부각하느냐 이랬는데 거기는 국민들이 독자들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진짜 뭐냐 학교도 뭐 캠브리지 안 났다 하더라도 뭐냐면 진짜 공감이 되는 얘기를 쓴다 해서 지금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게 만약 크리에이트 이코노믹이다. 그래서 전 세계도 앞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런 쪽으로 지칭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실제 사례들을 보면 아주 앞다퉈서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폼 형태로 가면 규제받는다. 그래서 텀블러가 최근에 보면 포스트 플러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내년까지 10억 달러를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겠다. 틱톡, 유튜브, 트위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믹이 되면 이걸 이렇게 모아서 그동까지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별 크리에이터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체제에 위협이 되겠죠. 그렇죠. 위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생태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천술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직도 빵, 아직도 마가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수포리치의 돈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성, 수익성 내게 정부의 독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수포리치들은 새로운 수익이 나는 곳으로 빨리 이전하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빵이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만 이미 수포리치들은 닥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차익실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쪽으로 자금이 간다. 이런 쪽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국의 역습이라는 단어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빵이나 마각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빵이라든가 마가업종이 이제 우리가 사학계에 익숙하고 그렇죠. 모든 언론은 그거를 이제 장식하고 있죠. 그러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둔화되고 오늘도 뭐 전 앵커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빅테크 기업 실적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관심이 되는 겁니다. 가능이 되는가? 근데 지금 보면 빵스라든가 마가업종 같은 경우에는 절대 첫 번째 기저효과의 수익률 둔화돼 빅테크 기업 정부의 규제가 있어. 그 다음에 오히려 스핀업 돼야 그리고 배당금을 많이 줘. 배당금은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돼 비용 코스트 증가해 실적의 2분기 정점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통시장에도 그동안 눈에 받쳐지 않았던 1등 기업, 프랑스과 마가트업들 1등 기업보다는 눈에 뵈 2등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 대형주를 추천하신 분들이 많고 이것을 삼성전자 12만 전자, 우리 코스피 4,100, 3,900 이렇게 했습니다는 오히려 동전주에 해당되는 우리가 가격 접근도가 좀 쉬운 대형주들은 얼마큼 올라갔으니까 전 앵커가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주식자를 못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철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테슬라 비교해서 사실 국내에 그 비슷한 업종을 이렇게 찾으라 그러니까 그게 종목 추천하는 건 매가 이렇게 해서 매도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한자를 했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게 한상준 논설위원이 주식을 갖고 추천한 게 아니냐 해서 감독 당국에서 이렇게 그 고발해 가지고요. 이렇게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말씀드린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가 나올 때 절대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그때 대창인가 이런 식으로 상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주가들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시청자분한테 대형주에 보이지 않았던 주식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국의 역습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국의 역습의 대표적인 게 제너럴 모터스죠. 아까 서상영 이사께서도 GM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너럴 모터스 어려웠었죠.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GM 사건 거의 처리하느냐 뭐냐. 근데 혁신을 통해서 재탄생한다. 재탄생. 그게 제국의 역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제너럴 모터스 타겟 이런 업종들인데요. 위기하면 타겟 굉장히 유명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들이 부각되는 것도 이런 쪽으로 슈퍼리티의 돈이 몰리는 것도 아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유독 심한데 지구가 이상 기후 현상으로 홍역을 치름에 따라서 이른바 넥스트 얼스 산업에도 상당히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야입니까? 지구를 떠나라 얘기죠. 지구를 떠나라. 네. 지금 이제 어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 기후 문제 진짜 세계가 진짜 지금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오래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심해지면 올해는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연구가 있기 때문에 하면 서부에 불탄 게 지금 계속해서 타는 상태고요. 그리고 폭염과 함께 재들이 날라온답니다. 탄 재들 있잖아요. 재들이 날라오고 사막화가 돼서 이 흙먼지까지 가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지구가 많은 것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립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디스토피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구를 떠나라, 진화를 떠나라 하는 각도에서 우주항공 시대가 전개되는 이런 문제에서 진짜 우주항공과 정화 시대일까 시청자 여러분 베이즈 프레든가 이런 사람들, 리처드 브랜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하는데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우주여행 시리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공상주의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데 내 투자 자금 되느냐. 근데 슈퍼리치 자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노는 것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로 보면 2040년 1조 달러입니다.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유통시장에서 지금 프랑스라든가 마가라든가 삼성전자 대형주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미 슈퍼리치는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돈이란 S장 커브에서 지금 새롭게 유학에 등장해서 이것이 커질 수 있는 성장률이 커질 수 있는 마켓 쉐어가 10% 정도 해당되는 이쪽의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프랑스, 마가업종,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방송하는 것이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내는 데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바람직한 방송일까 하는 측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대목이 요즘 슈퍼리티들이 새로운 곳에서 돈을 몰리는 상황으로 볼 때는 그만큼 미래를 대비한다. 돈을 버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한다. 하는 쪽으로 아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공부해보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죠. 오늘은 미국 증시의 뉴 빅4의 상장 소식과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제국의 역습, 마지막으로는 또 넥스트 얼스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의 산업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